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많은 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는 이재호 의원도 참석해 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말로 나눠드린 책자에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경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제가 그 학생운동을 시작한 게 유신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1972년에 대학교 1학년 때 유신이 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체제가 잘못돼 간다는 그 자각 때문에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42년이 됐습니다. 42년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2년 동안에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를 했는데,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정치 체제는 그때에 비해서 71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못한 그런 겁니다. 71년도의 권력 구조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42년이 됐는데 42년 동안 사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했는데 이 헌법이라든가 권력 체제, 권력 구조라든가 이건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87년 체제 때 유신 체제 때 없었던 군부 독재 시절에 없어졌던 국정 감조 사건, 요 정도만 부활된 것이지 나머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는데 정치 체제는 발전을 못하는 그런 걸 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속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이 거듭거듭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를 할 적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서로 합의했던 게 뭐냐면 헌법 정신을 살려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 정신을 살려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부분은 국정과제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장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전부 총리가 관장을 해라. 다만 내치에 관련된 총리 과제 중에서 대통령이 관심사항을 갖는 과제는 이양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일 국방은 대통령으로서 국정과제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총리실에 정책상황실을 만들어서 모든 과제를 다 총리가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상호 간에 소통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면 대통령의 뜻이 내치에도 반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오찬을 2시간 동안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참여하고 총리의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이 참여해서 6인 회동을 통해 가지고 그 주에 해야 할 과제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할 거냐? 아까 말한 국정과제가 있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는 과제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해서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정책조정협의회를 하는데 대통령의 수석비서관들이 다 참석을 하고 이 총리실의 정책실장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을 하고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나와서 수요일 날 정책조정협의회를 총리가 주관해서 하죠. 주관해서 할 적에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총리가 갖습니다. 대통령이 갖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토요일 날 당정청 협의를 하죠. 당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청와대에서도 수석들이 다 나오고 당에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하고 당대표가 이렇게 나오고 총리하고 이렇게 해서 당정청 협의를 거기서 이제 합니다. 요 시스템을 매주 돌리는 겁니다, 매주. 그래야 당하고도 소통이 되고, 이 대통령하고 총리하고도 소통이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쭉 운영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총리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람들은 임기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니 대법관이니 대법원장이니 다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 임기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한다. 그 내각을 통할한다고 돼 있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총리가 자기 구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책임 있게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가능한 총리의 맞으면 의견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싫으면 그 다음 날로 총리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사실상 아까 말한 내각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걸 안정화시키려면 총리를 임기제를 줘야 됩니다. 임기제를. 그래가지고 임기 동안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편성권도 총리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2006년 예산 편성권을 전권을 부여받았었어요. 대통령이 안 하겠다. 큰 가이드라인만 주고 편성권 자체는 총리가 해서 시정연설 예산국회에 나와서 하는 시정연설도 총리실에서 작성해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독총리라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대개 대통령이 할 말을 청와대가 쓴 걸 총리가 갖고 나와서 읽으니까 대독총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05년도 시정연설은 총리실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예산 편성권도 다 총리실이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차관 추천권까지 총리실로 다 넘겼어요. 차관 추천권까지. 그러니까 그 내각이 확실하게 통합이 되는 거죠. 이 내각이라는 게 장관은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 차관에 관해서는 총리실이 추천권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도 통화를 하는데 그때 총리실로 다 넘겼어요. 차관을.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차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훨씬 국정과제에 전념하게 되고 나머지는 총리실에서 다 총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풀어냈던 과제 중에서 의미 있었던 과제가 그 방패장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혁신도시 그 기관 배분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리실 주관으로 그때 다 처리가 됐던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할 것 같으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헌법상의 그 대통령제가 대법원장에 관한 임명권을 갖고 있죠. 헌재 소장에서 임명권 가지고 이런 중립적인 사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야 될 그 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도 나라가 커지고 규모가 커져서 대통령이 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실제로는. 대통령이 외국에 출장만 1년에 거진 6, 7번 나가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누가 하겠습니까? 총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권한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 번 나가면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리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이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우리가 꼭 대통령이 가야 되는 기구가 많아졌어요, 지금은요. APEC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아져가지고 한 6번, 7번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총리가 내각을 관할하고 있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청와대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문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문고리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쪽으로 권한이 집중될 때 문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사권이 내각의 총리실에 있다 그러면은 총리실에는 문고리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총리는 그 장관들이나 사람들이 만나기가 쉽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장관들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을 자주 만나 주시는 분인데도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밖에 못 만나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장관들이 1년에 한 번 못 만나는 장관도 많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대면 보고를 수석들이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석들이 대면 보고 못할 정도니까 장관들이 대통령 직접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고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고리한테 서류를 갖다 주면은 문고리가 서류 보고서 이걸 늦게 올리기도 하고 빨리 올리기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문고리 쪽으로 이렇게 자꾸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번 사태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옛날엔 그 문고리에서 통행료도 많이 받아먹었습니다. 네? 옛날 김영삼 정부 때 그 문고리에 있던 사람들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뭐 통행료를 받아먹지는 않겠지만 권력은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권력을 분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권화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분권화시키고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정확하게 분권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제도를 기성품을 사오면 안 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맞춤형이 돼야지 다른 나라 기성품 사다가는 도저히 안 입혀지는 거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제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제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지방정부가 먼저 생기고 지방의회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연방정부가 생기고 나중에 연방 대통령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 지방정부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떼준 거거든요. 대통령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법권, 예산 편성권을 전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권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해 보면은 그 경제부처의 과장 하나가 편성권에 침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국회의원한테. 증액 동의권은 있지만, 사건권은 있지만, 편성권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항목을 신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죠. 기재부 과장 정도 되면 똑똑해가지고 항목 신설을 안 되고 왜 편성권을 침해하느냐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끼워넣기를 하는 거예요. 끼워넣기를. 그래서 그 감사원의 기능이라든가 편성권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 많이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오늘 좋은 토론을 해서 개헌 논의가 내용이 충실하게 아까 말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제가 보기에는 15년, 16년이 가장 우리의 어떤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87년도가 분기점이라고 본다면 15년, 16년이 이 제도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 정책 토론회를 열게 됐는데 오늘 좋은 토론을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